안녕하세요. 9월 24일 수요일 기대서 3기 시간입니다. 9월의 마지막 스터디이고요. 오늘은 이제 남윤호 선생님과 김수민 선생님과 지영현 선생님이 뭔가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윤호 선생님부터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화면 공유 중입니다. 아이패드. 음, 네, 화면 보일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쌍대 공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밀린 공부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흐름은, 디퍼런셜 폼에 대한 이해를 좀 하자.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스네이크 렘마라는 뭔가 소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거기를 이제 하다 보면 디퍼런셜 폼 얘기가 나왔고, 우선 저한테 좀 익숙한 거고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 이제 뒤에서부터 하나씩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쐐기곱 내용이랑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이그젝트랑 클로즈드 폼이 처음 정의되는데 그 부분까지 좀 공부한 게 있어서 저는 그 부분들 간단하게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디퍼런셜 폼이 제로 폼과 원 폼과 투 폼이 있는데 각각의 꼴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원 폼은 그냥 뭐 fx라고 하면 제로 폼은 원 폼 같은 경우에는 a x, y의 dx, b x, y의 dy 꼴이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선 투 폼까지 얘기하면 투 폼은 이거 제가 잘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C인가? 이게 x, y, dx 쐐기곱의 dy인데 얘가 지금 정확하게 잘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확인 가능해 주시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말씀드리는 거라.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지난주 공부했던 걸 좀 이어서 얘기하면은 이 원폼의 형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가 어떤 벡터 공간에 대한 쌍대 공간에 대한 쌍대의 기저라고 하죠. dx, dy가 각각 기저로 있고 그 앞에 어떠한 개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개수도 이제 x와 y의 값에 따라 바뀌는 개수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원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전에 배동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거 보니까 이 원폼 같은 경우는 뭔가 약간 길이 요소를 의미한다. 기하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투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이 녀석이 있죠.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기 스터디 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어, 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 쐐기곱이라고 하는 웨지 프로덕트라는 게 있는데 얘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산을 하나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dx와 dy에 대해서 쐐기곱을 하면은 얘가 순서가 바뀌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얘를 안티 커뮤니티브라고 하고 여기에서의 이 부호가 바뀌는 거는 법선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기억하는 거는 우리가 그 컬 같은 거 어, 계산할 때 이렇게 돼 있는 회전 같은 걸 계산할 때 얘가 이제 이제 이 종이를 관통하는 걸 플러스 Z라고 하고 나가는 거를 마이너스 Z라고 하면은 얘가 플러스 Z 방향인지 마이너스 Z 방향인지가 에 따라 다르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더라도 그 기준을 다르게 잡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법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평면이 있고 거기에서 수직으로 나가는 방향이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반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 이름이 제가 잘 바로 못 찾았었는데 dx에 dx를 쐐기곱하면 0이고 dy에 dy를 쐐기곱하면 0입니다. 얘에 대한 의미가 뭐 같은 방향으로 두 번 뭔가 면적을 구하면
면적에 대해서는 0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냥 저도 아직 와닿진 않지만 얘가 뭐 면적을 구할 때는 A랑 B 두 직선이 있으면 뭔가 두 사이에 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각도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면적이 정리 안 되니까 0이다. 이렇게 우선은 기하학적인 직관을 가지라는데 아직 직접 뭘 해보진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니얼리티, 선형성이 있습니다. 얘네가 분배 법칙도 되고 이게 각각의 분배 법칙, 선형 연상자가 가지는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dx 더하기 2dy의 세기곱세 3dx 더하기 dy를 하면은 뭐 다음과 같이 값이 계산되는 거는 이제 하나씩 해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 일형식을 봤을 때 좀 생각이 났던 게 그 지난번에도 쌍대 공간 하면서 뭔가 힘과 거리 1, L 엮어서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F가 어떠한 힘에 대한 벡터장이 있고 그 벡터장이 예를 들어 P 이제 X와 Y에 대한 함수인 P와 Q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얘는 이제 벡터장의 어떤 위치마다 힘이 크기가 다르게 주어지는 거죠. 그 힘의 크기도 X랑 Y에 따라 바뀌는 거고 이러한 벡터장을 에서 이제 적분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얘를 이제 일형식 관점에서 좀 본다면 얘가 DW라고 하죠. 아까 DW라고 봤을 때 이제 일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원품 형태가 보시면은 이런 A dx 더하기 B dy니까 보시면은 이 W에 이제 저 P x, y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개수인데 x와 y에 대한 함수인 개수가 있고 그다음 dx 더하기 q dy 꼴로 적을 수 있는데 얘를 조금 이제 생각해 본다면 어 우리가 아주 어떠한 이 벡터장이 있을 때 뭐 이런 F라는 벡터장에 뭐 이렇게 힘들이 있을 때 여기서 굉장히 dx dy만큼 조금 움직였을 때 발생하는 일을 우리는 저 얘는 오메가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얘는 W고 W 그러니까 1 표시할 때 썼던 거고요. 얘는 이제 폼에서 많이 보는 오메가를 쓰는 건데 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벡터장에서 아주 조금 움직였을 때 생성되는 미소량의 일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총 일에 대한 값을 구할 때 적분을 하는데 힘이 있고 그 힘에 어, 선적분을 합니다. 얘를 내적을 해서 선적분을 하는 꼴로 원래 일을 뭐 특정 방향만큼 힘을 줬을 때 생성되는 일을 다음과 같이 구하는데 얘를 예를 들어 원폼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그냥 오메가를 적고 곡선에 대해서 이제 선적분만 하면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냥 형태만 바꿔서 쓴 것 같습니다. 힘에다가 거리 내적한 걸 적분한 거랑 원폼 형태가 그냥 똑같아 보여서 그냥 와닿는 게 크게 차이점이 있진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쓰이는구나 정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외미분이 나오는데 이 외미분이 이 영혁응식 그러니까 뭐 제로폼이죠. 제로폼에서 외미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던 그레디언트 형태인 거죠. fx가 있을 때 x에 대한 파셜 f의 dx 더하기 f에 대한 어, 파셜 y의 dy 꼴로 영형식이 있고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1형식에 대해서 외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1형식을 이게 오메가에 P 곱하기 dx 더하기 Q 곱하기 dy 꼴로 둔 상황에서 얘를 미분을 합니다. 이걸 이제 외미분이라고 하는데 얘가 왜 어떠한 특징 때문에 이름이
왜 미분으로 붙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분을 하면 제가 봤을 땐 그냥 미분하는 거랑 똑같이 미분하는 것 같아요. 이 PDX를 이제 미분 연산자가 붙고 미분하는 QDY에도 D가 붙고 아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다 어, 어,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근데 이제 미분을 할 때 PDX가 되면서 여기서 어 이렇게 쐐기곱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PDX 가면서는 쐐기곱이 들어가고 같, 어, 같은 이 DX 이 상대 기저에는 D가 그냥 붙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외미분할 때 그냥 기저에 DX가 붙으면은 얘는 0이 된다고 합니다. 뭐 또 뭐 얘는 애들 다 0으로 간다고 하고 그래서 그 앞에 PDX에 대해서도 외미분을 하고 QDY에 대해서도 외미분을 하면 어, 가음과 같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 DP는 우리가 영형식에서 본 DF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이 영형식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 Q도 다음과 같이 적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웨지곡을 진행을 하고요. 선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다 선형성을 따라서 하나씩 다 웨지곱을 하면은 어, dx의 쇠기곱세 dy 앞에는 마이너스 py가 생기고 dx의 쇠기곱세 dy 값을 하면 qx가 나와서 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꼴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일형식에서의 외미분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고 저는 이제 처음 들었는데 이런 어떤 함수의 외미분을 한 거에 이제 또 외미분을 했을 때 0이 나오고 이 그리고 또 이 형식에다가 외미분을 한 거에 외미분을 한 게 0이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드람코몰리로지랑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맨날 드람코몰리지 얘기 들었는데 이게 왜 드람코몰리지야 싶었고 이제 내가 좀 이쪽으로 다가왔나 싶었고 그래서 클로즈드 폼의 정의가 여기서 처음 봤는데 클로즈드 폼이랑 폼이란 이제 d 오메가 1형식에 대한 외미분 값이 0인 경우를 클로즈드 폼이라고 하고 이그젝트 폼은 이제 오메가가 있고 이 오메가가랑 F에 대한 외미분이 같은 경우를 이그젝트 폼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저도 여기까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왜 클로즈드고 이그젝트인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위에서 보신 것 같이 실제로 진짜 딱 웨지 곱과 외미분에 대한 계산들만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체크한 정도만 공부를 살짝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 사실 앞에 다 공부해보거나 계산해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 코멘트 해주실 것들이 있나요? 알고 계신 것들이나.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이그젝트 폼이라는 게 그 뭐지? DF로 쓰여지는 F가 존재한다잖아요. 오메가라는 게. 네네네. 근데 그 DF로 쓰여진 F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F가 있으면 걔를 미분해서 오메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그젝트라는 게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전미분 형태로 쓰여진다라고 해서 이제 이그젝트 폼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 같고 음. 그리고 클로즈드는 루프를 한 바퀴 도는 선적분을 하면 빵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컬 형태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루프를 한 바퀴 돌면 빵이라는 거고 그리고 드람 코어몰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널을 이미지로 쿼션트를 한 거라고 나오는데 정의가 커널을 이미지로 쿼션트. 네. 이 커널 쿼션트 이미지가 되거든요. 퍼널 커션트 이미지요. 이렇게. 네. 어, 근데 그게 이제 클로즈드를 이그젝트로 쿼션트 한 거랑 또 이제 같은 의미가 돼서
이건 좀 알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그젝트 폼이면 클로즈드가 돼요. 왜냐면 D를 두 번 취하면 빵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 네. 이그젝트 폼이면 DF로 표시가 돼야 되니까 D를 한 번 더 취하면 빵이 돼요. DDF가 되니까. 네네네. 근데 클로즈드 폼이라 그래서 다 이그젝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그젝트면 클로즈드고, 네네네. 클로즈드라고 해서 이그젝트는 아니겠네요. 네네네. 네. 클로즈드라 그래서 이그젝트가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죠. 될 수. DT에서 빵 된다 그래서 걔를 이제 적분을 했을 때, 루프 적분을 했을 때 걔가 빵이 나오냐? 이게 또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와인딩 폼이거든요. 음. 맨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와인딩 폼인데 그거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랑크 호몰로지가. 그래도 맨날 하던 얘기들을 단어들이 조금 다가간 느낌이긴 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코멘트나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실 수 혹시 있으시면 놓친 거라던가, 예. 네. 없는 것 같은데. 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들 보면서. 아, 김수민 선생님 마이크를 켜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발언권을 아니요, 뺏었나? 아니요. 없는 거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생각해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알겠습니다. 그, 여기서 D 오메가 계산했을 때 결국 QX 빼기 PY가 계수로 뜨잖아요. 네네. 이거를 컬이라고 부르고, 컬이 나오는구나. 라는 그 어떤, 예, 그 느낌? 저는 약간 그게 약간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왜 컬이 나오지? 그냥 싶고, 그냥 D를 취했는데 이 모양이 나왔네? 이게 뭐지? 약간, 그러니까 컬이든 다이버전스든 막 그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 일반한 애들 있잖아요. 네네네. 스토커스 정리든. 네. 어, 그 그게 나올 때마다 저는 나오는구나. 뭔가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D를 취해서 왜 나오지? 컬은 뭐지? 뭔가 컬에 대한 직관이 좀 없나? 미적분학 1학년 때 너무 열심히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1학년이면 그럴 수 있지만. 예. 근데 그냥, 저도 좀 할 예. 때마다 웃긴 게 얘는 어쨌든 미분 같은 걸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면적이 관한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면적이면 왠지 적분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음. 그냥 내가 그냥 되게 진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네. 근데 미분 같은 걸 취했는데 뭔가 면적에 관한 요소가 나온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랑 연결되는 무언가인가 싶기도 하면서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좀 그러게 와닿지 않아요, 저도. 그, 사실. 그 생각이 드네요. 그 일변수에서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게 미적분학 기본 정리 보면 구간에서 적분하면 이제 끝점 대입한 거 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거를 이 끝점 대입해서 뺀다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걸 봤냐면 그 그러니까 뭐 원래 구간이 A, B면 그 A, B의 경계를 생각하면 그 끝점 두 개잖아요. 네네. 그 끝점 두 개라는 공간에서 적분한 걸로 표현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FB 빼기 FA를 그 F를 어떤 끝점 두 개만 있는 공간에서 적분한 값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적분을 하게 되면 공간은 경계로 바뀌는 거죠. 공간의 차원이 하나 내려가는 거죠. 원래 구간이었으니까 1차원인데 그 좌변은 1차원에서의 적분인데 그거를 적분하고 나니까 우변은 0차원에서 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뭔가
그런 느낌인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건 적분할 때 이제 차원이 내려간 거라면 이건 미분에서 차원이 올라간 거라고 이제 오, 생각이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저도 좀 공감되는 게 그 FTT나 혹은 뭐 스타크스 정리 같은 거 하면은 다 그런 차원을 하나씩 점프하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선이 뭐 이렇게 뭐 부피적분을 했는데 면적분이 되고 면적분을 했는데 선적분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서로 차원에 대하는 게 오가는데 미분을 해서 차원이 올라간다라는 건 한 번도 생각 못 해본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 꼭 근데 그렇다는 건 약간 없어요. 네, 그 가우스 정리 같은 거 생각하면 저, 저 컬이 약간 면적 밀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가우스 정리 생각하면 약간 이제 한 밀도는 한 차원 내려간다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밀도의 분모.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고자 하는지 전달이 되나요? 그 밀도의 길이 차원은 하나 더 음, 줄어들고 그 면적 부분은 하나 더 늘어나고 뭔가 그런 식으로 약간 납득이 되지 않나? 아유, 저도 제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하는지 아, 뭐, 모르겠네요. 근데 뭘 전달하려는지는 알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수식을 손으로 적으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바이브를 전달하고 싶으신지는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이제, 문제 같은 거 풀거나 할 때 상상을 했었어서. 근데 궁금한 게 김수진 선생님이 말씀해서 그 컬이 면적 밀도 같은 거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면적 밀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면적으로 적분하면 뭔가 나오는 네. 그냥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거였어요. 컬은 보통 면적에서 이제 정의된 밀도 같은 건가요? 그 어 면적의 한 점점마다 어떤 밀도가 주어지는 건가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 뭔가 컬이랑 선적분 연결할 때 컬에서는 면적분하고 선적분 이제 가장자리만 따잖아요. 네, 네, 면접부 내용들이 다 사라지죠. 예. 그리고 막 저희 와인딩 폼 계산할 때도 그 곡선에 따라서 그 바뀌지 않는 이유가 컬이 0이라서 그 곡선이랑 곡선 사이의 빈 공간에 컬이 다 0이라서 값이 안 바뀐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빈 공간에 해당하는 게 약간 그 빈 공간 면적에 해당하는 게 0이니까 값이 안 바뀐다. 대충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의미에서의 면적을 따라 적분하는 면적 밀도? 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약간 말씀 들으니까 그 컬이 0인 데서 그러니까 컬이 0인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면적 전체의 적분이 그냥 저 커브에서의 적분만 따지면 된다. 이제 요런 그렇죠. 그게 그린 정리인가요? 그게 촉스 아닐까요? 아니요. 네, 네, 그린. 그 그린 정리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약간 컬의 직관이 약간 생기는 것 같긴 한데 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뭔가 이 식도 조금 더 와닿네요. 이 D 오메가 식도. 음. 코멘트가 더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저는 화면 여기까지 했고 또 다음 주에 새로운 것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용현 선생님 해주시겠어요? 네, 뭐 저는 뭐 크게 뭔가 발표를 준비를 했던 건 아니고요. 그 남윤 선생님하고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뭐 그냥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맥락들을 충분히 전달하는 가운데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남윤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남윤 선생님이 하신 거랑 차이가 없어요. 일단 내용 자체는 차이가 없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자연스러운 맥락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약간 이런 거 생각하는 이유가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 기대수 3기 초반에 여러 가지 노트들을 좀 작성을 했었잖아요. 그 노트들 작성할 때도 그냥 작성한 게 아니라 나라면 이런 식으로 강의를 좀 구성하겠다라는 생각하에서 좀 노트를 계속 작성을 했었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어떤 리만 복수 그 관련돼서도 노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나라면 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자연스럽게 쓸 것 같다 정도의 느낌으로 노트를 작성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가운데 그게 내용 자체가 일단은 남 선생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정도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일단 공유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그 화면 자체는 보이시죠? 네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이게 리만 복수 시간 때 정의 그 만들고 있는 거여가지고 제목은 기대도 3기가 아니어가지고 리만 복수 그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냥 저희가 맨 처음 했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벡터 칼큘러스 내용들을 그냥 디퍼런셜 폼으로 이제 바꾸고 뭐 그 적분하고 그냥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정리의 노트 자체가 이 표에 대한 얘기를 한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누구든 이해할 수 있게 적어보자라는 가운데 했었고 그래서 사실상 아까 남윤 선생님이 그 해주셨던 게 오른쪽 내용이죠. 그러니까 뭔가 폼이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이그젝트 폼이 어떤 df는 오메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클래스 원 폼이 이제 d 오메가가 제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이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의 원형 자체는 기본적으로 벡터 칼큘러스부터로부터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아까 남 선생님 말씀하셨던 맥락이 이제 벡터 칼큘러스 언어로 좀 바꿔보자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뭔가 벡터 필드가 있고 그에 대한 어떤 보존장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로테이셔널 벡터 필드 또는 뭐 제로 컬을 갖는 필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는 디퍼런셜 이야기 전에 이 벡터 칼큘러스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생각을 이 맥락을 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벡터 필드 있고 그다음에 보존장 있고 그다음에 제로 컬을 갖는 필드가 있잖아요. 뭐 벡터 필드 정도는 일단 생각할 수 있다는 거를 일단 가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노트를 저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고 싶냐면 우리가 왜 보존장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펄이 0인 놈을 왜 신경 쓰느냐라고 일단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좀 답변을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남준 선생님이 해주셨던 게 약간 오메가가 DF, 뭐 D 오메가가 제로 약간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벡터 칼큘러스의 생각의 원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존장을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로테이셔널 필드를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장을 왜 생각을 해야 되며 컬이 0인 놈을 왜 신경 써야 되냐라고 질문한다면 혹시 어떤 식으로 좀 답변을 하실지 약간 다른 선생님들 의견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저는 여기서 노트 작성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 얘기하기 전에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나 궁금해서 일단 여쭤봅니다. 전 솔직하게 중력 정비장 자기장이 그러니까 저도 물리 쪽 잘 몰라가지고 중력장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뭐지 그 배동 선생님께 너무 많은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저도 부전장 하면 중력장도 모르는데 중력장 물리 쪽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약간 네, 배동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보존장이라는 게 보존이라는 게 뭐가 보존되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네, 중력장을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롤러코스터를 타면 출발 지점부터 다시 출발 지점까지 돌아오는데 그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면 에너지를 전혀 잃지 않고 출발 지점까지 돌아와야 돼요. 그게 이제 마찰이 없을 때를 가정했을 때 이제 이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그걸 이제 보존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중력장도 그렇고 전기장도 그렇고 이런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어떤 힘이나 이런 그런 애들이 대체로 다 어떤 특정한 조건만 주어지면 이제 보존장이라서 물리에서 뭐 중학교 때부터도 그런 식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중학교 때부터도 그렇게 좀 중요하게 배우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존장이 뭐냐라고 일단 얘기한다면 저는 뭐, 그러니까 포텐셜 펑션
있어서 그에 대해서 어떤 그레디언트를 취했을 때, 그러니까 포텐셜을 갖는 어떤 장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는 벡터장을 저희가 보존장이라고 그냥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했을 때에 약간 저는 맥락을 어떤 식으로 조금 이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냐면, 실제로 얘가 적분하면 저희가 그 펀더멘털 디어럼 오브 라인 인티그럴에 의해서 지금 그냥 끝에랑 이제 시작점만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그냥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어려운 라인 인티그럴 문제를 그냥 값만 넣어보아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존장이라는 것이 왜냐면 포텐셜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예. 저는 네네. 아, 코멘트가 아니라 맞다고 끄덕인 네. 거였어. 그래서 저는 맥락을 이런 식으로 던질 것 같아요. 아니 라인 인테그럴 그 안티데리비티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 그거 어려운데 그래서 일단 근데 보존장이면 기본적으로 포텐셜 함수에다 그냥 값만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보존장은 중요해. 저는 이렇게 맥락을 좀 전달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계산 자체가 스타트랑 엔드만 고려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두 개 사이 경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계산 자체가 시작과 끝으로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클로즈 루프라는 것 자체가 스타트랑 엔드가 같다 보니까 요거 그냥 같은 값, 함수니까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오겠죠. 같은 어떤 인풋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스타트랑 엔드가 같다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기 함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어떤 주기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루프를 좀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적분을 0으로 생각한다. 저는 또 이렇게 저는 일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패스 인디 패턴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엔드 포인트만 같으면 그냥 계산적 엔드 포인트로 하다 보니까 경로가 어쨌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시작 맥락 자체를 일단 이렇게 전달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저 그러면 네, 그 지금 선생님 말씀은 그 보존장 네, 보존되는 벡터 필드 그게 네, 보존장인가요? 네. 그 네. 그러니까 어, 포텐셜 펑션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레디언트로 표현되는 그 벡터 필드를 일단 보존장이라고 일단 얘기를 이게 네네 저는 보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혀 좀 감이 안 오는데 음, 어쨌든 그 증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이거네요. 그 고등학교에서 그 함수 적분하기 전에 네 부정적분이 존재하는 함수냐? 그러니까 정적분하기 전에 그 부정적분이 존재하는 함수냐 아닌 함수냐? 그 원시 함수가 존재하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이거는 이제 원시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계산이 쉬워서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할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일단 네 저도 그 왜 컨저베이티브라고 부르는지는 물리적인 맥락이라고 보는데 혹시 배동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물리 쪽에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실 그 보존도 그런데 그 저거가 클로즈드 폼에 해당하는 게 2로 그러니까 로테이셔널이 아닌 거잖아요. 이건 더 뭐라는 거지 싶거든요. 회전이 아, 없는 네. 그래서 그 회전. 맥락을 그 아, 아직 뒤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있어요. 뒷부분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보존이라는 말을 좀 그러니까 보존장 기준에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단어에서 네. 보존이라는 게 그 같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다. 그럼 전체 에너지가 일정하다. 이런 느낌으로 네. 저 그 혹시 질문 드려도 되나요? 저 네. 괜찮을까요? 발표 네네. 전. 예, 선생님. 지금 선생님. 그, 그건 알겠거든요. 근데 그게 이 정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음? 그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보존된다라는 그 상황하고 네. 에너지가 보존된다거나 그거랑 그러니까 배동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인데 그 에너지 보존된다는 거랑 이 정의는 지금 그냥 부정적분이 존재한다잖아요. 그쵸? 저게 그러니까 그 한 바퀴 돌아왔을 때는
저기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게 저기 F 빼기 F 엔드 스타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변화가 빵이라는 거거든요. 네, 보존된다는 게. 그런데 이제 그 물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아까 롤러코스터 했으니까 롤러코스터 어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갔다고 쳐보면, 그러면 걔가 일반적으로는 경로가 막 약간 괴상할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곡선 경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직선 경로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선 경로가 합쳐져 있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보존장에서 되게 좋은 부분이 뭐냐면 계산이 엄청 편한 게 어떤 경로로 가든지 간에 처음하고 끝점만 알면 돼요. 아까 이제 지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보존장이고 어떤 그러니까 그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다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지점에서의 속력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속력이 저런 식으로 부정적분이 존재하는 함수는 되게 쉽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계산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게 좀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보존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데는 물리적 상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주신 게 롤러코스터의 예시인데 그러면 롤러코스터에서는 에너지면은 위치 에너지인가요? 아니면 저건가요?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있고 이제 운동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네, 마찰을 무시한다고 치면 그런 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보통은 속력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속력을 계산하고 싶을 때 이 어떤 열차가 저쪽 지점에 갔을 때 속력이 얼마냐 이런 걸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원래는 선적분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 경로 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짜가지고. 근데 네.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막 경로가 진짜 이상하면, 이렇게 꾸불꾸불 경로가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선적분을 다 하기가 힘든데, 근데 보존장이고 그런 마찰이 없다는 조건이 다 만족을 하면 처음하고 끝에 그 높이 차만 딱 계산하면 그걸로 에너지 보존으로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저 그 계산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위치 에너지가 롤러코스터 상황에서 네네. 마찰이 없는 롤러코스터의 위치 에너지를 식으로 썼을 때 네. 걔들은 무조건 부정적분이 존재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정의는 부정적분이 존재하는 함수인데 이제 또 이름은 보존된다니까. 그렇죠. 그럼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같은 거는 저 부정적분이면은 저 F를 저 포텐셜 펑션 네. 저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근데 그걸 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은 찾을 수가 못 있나요? 찾잖 못 찾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장,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그런 네, 벡터 필드면 계산이 쉽다라는 정도로 저도 생각을 하고 약간 저는 보존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네, 실제로 이게 끝점 갖고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패스 인디펜던트하게 적분값이 다 같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값을 내놓는단 말이죠. 적분과 관계없이. 아니, 네. 그러니까 경로 관계없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어, 배동 선생님의 물리적인 조금 그런 직관이 그냥 궁금해서 그냥 질문을 드렸던 거고. 아, 그러니까 네네. 저는 적분값이 그러니까 어떤 경로 상관없이 그냥 적분값이 같으니까 그것이 어떤 값을 보존되는 건가. 약간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좋습니다. 적분값이 같으니까 보존된다. 이렇게 중현 선생님 생각을 하시는 네. 거군요. 음. 그게 혹시 배동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같은 건가요? 그 롤러코스터 예시하고? 네, 왜냐면 그 처음 끝점이 딱 주어지면 네, 경로가 위로 갔다 내려가든 아니면 밑으로 갔다 다시 네. 올라가든 아니면 그냥 직선으로 가든 그 경로에 상관없이 뒤로 갔다가 와도 경로에 상관없이 그 위치 에너지의 차이는 똑같다.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 차이 때문에
운동 에너지 차이도 똑같다. 그러면 속력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요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음, 아니면 뭐 처음 끝에 속력을 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 차이로 그 높이 차이도 계산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냥 F는 MA를 쓴다고 하면 그 F는 MA라는 게 그 뭐냐 벡터 함수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그거를 선적분을 다 해야 되는데 그 2D만 하더라도 선적분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경로가 사인 함수 경로예요. 그럼 그걸 선적분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그렇게 선적분을 하느니 그냥 저 보존장에서 저기 뭐냐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결국 그 에너지 보존이라는 개념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 패스 인디펜던트라는 식하고 같은 거네요.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존이란 네, 말하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중간에 조금 설명 미흡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뭐 저도 이거 노트 시작을 그냥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얘기는 했었지만 결국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패스 인디펜던트한 적분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게 왜 되냐고 하면 그 계산을 이렇게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 맥락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실제 이 보존장의 의미로서는 저는 이게 더 정의로서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음, 이거나 이 위에나 그냥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기본적으로 그래 이런 내용을 할 건데 뭐 벡터필드 그러니까 아까 그 이그젝트니 클로즈드니스니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그젝트 원폼을 생각하는 맥락에서 보존장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의 본향으로 근데 우리가 왜 보존장을 왜 생각하냐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저는 하드한 라인 인테그럴을 그냥 이벨레이션으로 풀 수 있으니까 정도로 일단 저는 맥락을 던져서 좀 설명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다 그냥 한 번쯤 봐줬던 얘기 정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다음에 그 아까 했던 얘기가 우리가 왜 제로컬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라는 맥락을 저는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연결 지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일단 그 보존장은 우리가 중요하게 그냥 가져가는 했을 때 이 보존장을 조금 들여다보면 좀 이렇게 생기잖아요. 뭐 얘가 대충 PQ로 적히고 근데 얘가 실제적으로 포텐셜 펑션으로 기준으로 적힐 수 있으니까 이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뭐 라운드 F 뭐 라운드 이 이렇게 편미분하는 식을 적히는데 그러면 각각 이런 식들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벡터 필드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식과 그 다음에 어떤 포텐셜 펑션의 편미분 갖고 만들어진 식, 이 식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들이 나오고 근데 각각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는 포텐셜 펑션에 대한 x에 대한 편미분이고 얘는 y에 대한 편미분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각각 y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미분해보고 x에 대해서 편미분 한 번 더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랬을 때 이런 꼴이 되고 이 두 개가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세컨드 데리베이티브가 존재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순서 상관없이 그냥 적분되는 거 정도로 일단 한 번씩은 여러분들 그래 봤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은 이걸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벡터장을 각각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존장이면 얘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을 자연스럽게 얻고 이런 식을 자연스럽게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컬이 0인 거를 토대로 기본적으로 보존장 여부를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테스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보존장 여부를 테스트하는 결로서 우리가 컬 갖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어떤 말인지 좀 납득되시나요? 네, 실제로 네네 물리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본존장 있냐 없냐 할 때 그냥 장에다가 컬을 그냥 곱해서 0이 네. 나오냐 아니냐를 많이 근데 하거든요. 그게 안 먹히는 놈이 있어요. 아, 네, 그쵸. 네. 그게 와인드 봄이잖아요. 아, 그게 와인드 분가. 아, 저 그렇게 안 먹히는 게 있다 정도만 알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 노트는 막상 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갖고
적당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얘가 안 먹히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 노트 정리 다 안 됐어요. 실제로 그 아까 그 믹스드된 파셜들 갖고 그냥 테스트 해보는 거. 근데 이게 안 먹히는 놈이 와인드 폼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패스 인디펜던스를 테스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진짜로 미분방정식 푸는 거죠. 포텐셜을 그냥 복원시키는 미분방정식을 푸는 약간 그런 글로써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노트 작성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몇 개 없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 소개를 드리고 실제로 제가 어디까지 작성하다 말았냐면 그래서 이게 왜 컬이냐 그러니까 이게 왜 회전이냐라는 거의 어떤 직관을 조금 작성하기 위해 어떤 이런 적분에서 이거 그러니까 어떤 한 점 기준으로 이렇게 도는 걸로 이게 왜 컬이란 데이터로 뜨냐라는 것을 지금 좀 그리면서 좀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은 이 표를 이해하는 노트를 지금 그 리만 복서에 있는 노트 기준으로 좀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그젝트니 클로즈니스니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컨저베이 그러니까 보존장과 그 다음에 제로컬을 갖는 녀석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임플리케이션이 우리가 그러니까 보존장이면 이 보존장에다 컬처면 0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달리 말하면 이그젝트면 클로즈니스라고 그냥 말하는 것뿐이고 반대가 되냐는 나이스한 도메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약간 구멍 같은 거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잘 안 된다 정도로 해서 이 노트를 좀 어떻게 좀 초심자 입장에서 잘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조금 정리하고 있는 노트를 소개드려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보존장을 생각하고 컬을 생각하는 맥락들을 그 좀 보여드렸던 어떤 그 펀더멘털 티어럼 오브 라인 인테그럴 기준으로 단순 이밸류에이션으로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왜 그레디언트에서 갑자기 컬을 생각하냐라는 정도의 맥락을 그냥 조금 소개해 봤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그냥 아까 그 남은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를 그냥 제가 어떤 맥락 하에서 조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전달해 드린 거거든요. 아씨, 모기가 자꾸. 네, 그래서 저는 맥락들을 좀 보고 있다 정도. 네, 김수민 선생님 뭘 공유를 해주셨나요? 아, 네. 약간 방금 이 마무리가 컬이 이제 왜 회전인지에 대해서 약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 같아서 네,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약간 그림으로 그려봤던 게 있어가지고 그냥 딱 이 맥락에서 공유하면 좋으리라 생각해서 그냥 공유해봤습니다. 네, 저도 저 노트를 봤었고, 네, 일단 저도 2차원에서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3차원은 제가 시간 나면 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맥락들이 제가 이렇게 조금 막상 노트에서 해보니까 그 디테일한 맥락 하나하나를 전달하기가 되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노트가 지금 잘 안 적히고 있는 것들이, 아, 이거를 어떻게 좀 전달해서 서술을 하지? 라는 게 크고, 그래서 조금 약간 속도 자체는 느리지만, 그 맥락 자체를 좀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정말 불 흐르듯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조금 노트를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컬의 직관 말씀해 주신 거에서 그 앞에서 그 보존장 설명은 되게 정리가 너무 좀 뭔가 마음에 와 닿은 것 같고요. 그 직관이. 그리고 이제 컬은 약간 어려운데 지금 방금 그러니까 남윤 선생님 발표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컬이 0이라는 게 뭔가 그 면적이 의미가 없는 느낌? 접근할 때. 그 바운더리만 중요하고 면적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느낌이었는데 그린 정리라는 게. 근데 이제 또 컬의 직관은 회전한 정도라고 친다면 사실 제가 그건 와닿진 않는데 그 이 그림들을 좀 더 많이 봐야겠습니다. 근데 그럼 결국 컬이라는 건 회전하는 정도고 근데 그럼 그린 정리가 말하는 건 그 회전하는 정도랑 그 어떤 영역에 그 속이 약간 비어 있다? 접근할 때 약간 의미가 없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린 정리가 그걸 말한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보니까 그림 정리가 되게 좀 이상하네. 한쪽은 회전을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면적이 계산했을 때 의미가 없다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는 게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림 정리가 되게 신기하게 좀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나이브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 적으로 저희 아까 봤던 그레디언트 자체에 대한 선적분이 컬이라는 데이터로서는 면적분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네. 내용들에 대한 것도 이게 말로 하면 그냥 아는 사람은 아는 거고 이거를 좀 어떤 그림을 그리면 되게 좋을지 돼서 약간 아까 뭐 김순 선생님 노트도 그렇고 약간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좀 그림을 그린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면서도 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시 갖고는 좀 하고 있지만. 저는 약간 이미지 하고 있는 게 컬이 0이다라고 하면 그 약간 이미지가 비 내리는 이미지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런가요? 너무 아무튼 무슨 느낌이냐면 벡터 필드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만 가든 이쪽 방향으로만 가든 아무튼 그런 형태로 저는 컬이 0이다를 이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컬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하수구나 아니면 뭐 싱크대 같은 거 막고 있다가 이렇게 뿅 빼면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림 정리 말씀하신 그게 지금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거는 정리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수민 선생님 발표를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제 발표는 약간 방금 지우면 선생님이 이야기해주신 자연스러움과 거리가 되게 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약간 이야기하던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좀 인위적인 내용인가요? 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위적인 내용을 그래도 애써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면 약간 이야기를 끼어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 그 타이밍조차 놓쳤어요. 그래서 내용도 인위적이고 타이밍도 인위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주제인 것 같아서 재밌게 듣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대선 3기에서 언급을 한 쪽이 있거든요. 이제 한번 발표를 나누었던 적도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그거죠. 그 뭐지? 곡률 적분한 거. 네네네네, 그래서 저거 맞습니다. 약간 제가 원점 포함 안 하면 다르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네네, 그거 정확하게 맞죠? 그 내용. 네, 그거 맞아요. 아, 네네.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못 들으신 분들 있을까 봐 다시 설명은 모르겠고 약간 그때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뭐 가우스 보넷이 뭐, 뭐 가우시안 공률을 면적분하면 뭐 4파이의 정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으니까 면적 같은 어려운 이야기부터 하지 말고 한 차원 내려가지고 약간 면적분 대신에 선적분 선으로 내려보자. 그리고 선적분 선으로 내려봤을 때 뭔가 상식적으로 제일 자연스러운 어떤 적분하는 값은 공률을 이제 선을 따라서 적분하는 것일 거다. 그리고 이게 그때 저희가 계산으로 확인했었던 건 실제로 뭐 가우스 보넷이 정수가 나온다가 킥이었던 것처럼 뭔가 공률을 이렇게 선적분하는 것도 정수가 나온다는 어떤 신기한 점이 있다.
뭐 굳이 제일 쉬운 예시로 생각을 해보면 단위구 같은 거는 이제 모든 점에서 공률이 1인데 그러면 그냥 모든 점에서 단위구에서 공률은 1이고 그냥 선적분하면 이 파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파이가 나온다. 그리고 비단 이게 반지름이 1이 아니라 뭐 R로 바뀐다 해도 공률은 이게 원에서 공률은 R분의 1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대로 이 파이가 된다. 근데 이게 원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생긴 배곡선에서도 놀랍게도 뭔가 이 파이의 정수배가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그때 옛날에 기대수 3기에서 나눴었는데요. 간단하게 약간 정리를 그때 이태우 선생님이랑 같이 막 수정해가면서 나눴던 것 같은데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뭐 이런 패곡선을 매개화를 해야 되니까 뭐 결국엔 x, y로 써질 거고 그리고 보통 저희가 막 공률을 계산할 때 유니스피드를 가정하곤 하더라고요. 뭔가 대부분의 계산들에서 공률 같은 걸 계산할 때 유니스피드로 커브를 파라메트라이즈 해놓고 거기서 이제 이계도 함수의 이계도 함수의 크기를 공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유니스피드로 고정을 해놨고 유니스피드로 고정을 해놨다는 게 그게 뭔 말이냐면 결국에는 저 x의 시간미분 제곱 더하기 y의 시간미분 제곱이 1이라는 소리잖아요. 뭐 유니스피드의 정의가 저거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이라기보다 뭔가 모시기 제곱 더하기 모시기 제곱은 1이라고 써 있을 때 제일 자연스러운 다음 줄에 쓰고 싶은 식은 코사인 사인으로 넘기는 걸 거다. 가지고 x x의 시간미분이랑 y의 시간미분을 코사인 사인으로 매개화를 했었고 그때 이제 공률을 계산할 때 원래는 이거에 R2'에 이제 그러니까 감마 2' 벡터의 크기만 생각했었는데 그때 이태우 선생님이 평면에서 부호 있는 공률을 생각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표 친 식대로 계산하면 부호 있는 공률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냥 U의 시간미분이랑 불과하게 돼요. 그래서 공률을, 그리고 아까 유니스피드라고 했으니까 DS랑 DT는 똑같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공률을 선을 따라서 적분한 게 결국에는 뭔가 U의 시간미분을 그냥 T를 통해서 적분하는 거고, 패곡선이니까 당연히 이제 UB-UA가 이제 태곡선이라서 똑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파이가 와인딩 폼이랑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여기선 U가 실제로 그럼 여기선 그냥 사인 U로 매개화했던 이유가 실제로는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매개화를 감마 T로 잡았으니까 이게 감마 T일 거고 그러면 감마 프라임 T는 약간 접선 방향이거든요. 그럼 접선 방향에 해당하는 이 각을 이제 우리가 U라고 매개화를 한 거니까 한 바퀴 돌고 나서도 U가 뭔가 다시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U를 계산하면 U가 원래랑 똑같거나 아니면 한 바퀴 차이 나거나 뭐 N 바퀴 차이 나거나 그런 꼴일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이 직전에서 모양을 생각해 본다 하면 이런 식으로 U가 써질 거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맥락에서 뭔가 크기가 1인 거를 이용해가지고 매개화를 했을 때 뭔가 거기에 그 적분값의 정수가 나오는 비밀이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옛날에 기대수 3기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선적 라인 인테그럴 예시에서는 뭔가 어느 정도 아, 이 유니스피드라는 조건 덕분에 딱 U가 정확하게 와인딩 폼 대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터닝? 뭔가 그런 수가 나와가지고 정수가 나왔구나.
라고 뭐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다시 원래 하던 대로 면적분으로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면적분으로 돌아갔었거든요.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되고. 그래서 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아까 공률 계산하듯이 하면 안 되고, 가우시안 공률을 써야 되니까, 가우시안 공률을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계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봤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아까 그 이전 그 라인 인테그럴이랑 사례를 비교해서 라인 인테그럴에서는 이제 그 유닛 스피드가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마 프라임의 크기가 1이었는데 그러면 뭔가 면적분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대상 중에서 뭔가 크기가 1인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법선 벡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법선 벡터가 1이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저희가 법선 벡터는 방향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멀라이즈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면적의 맥락에서는 크기 1인 거를 억지로 찾다 보면 뭔가 법선 벡터를 생각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뭔가 이런 추리? 그러니까 뭔가 법선 벡터가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 아래에서 이제 끼워 맞추는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일단 그래서 무조건 뭔가 법선이랑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가우시안 공율의 정의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뭔가 쉐이프 오퍼레이터의 디터미넌트로 가우시안 공율을 정의하곤 하는 정의하더라고요. 뭐 거기에 어떤 기하적 의미는 뭐 최대값, 최소값 있겠지만 그건 약간 차치해 두고 그래서 쉐이프 오퍼레이터에 이제 아이겐밸류 두 개 내진 디터미넌트를 찾아야 되는데 뭔가 이거는 다 3차원 벡터들이고 당연히 여기는 저 팩트들도 사실 3차원 벡터들이잖아요. 근데 정작 쉐이프 오퍼레이터는 뭔가 저평면에서 저평면으로 가는 거니까 2 곱하기 2 행렬이 되어야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뭔가 타개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3차원 벡터 R3의 원소 하나 넣어서 R3의 원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3 곱하기 3 행렬을 생각해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뭔가 선형 독립인 건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을 생각하는 게 뭔가 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타개할까 하다가 일단 얘네 둘이가 그, 공면에 이제 보통 세탑, 파이 이런 식으로 매개화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얘네 두 개를 기저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기저로 생각하면 어차피 그 TPM이면 그 TPM에 두 개 기저가 있을 거니까 얘네 두 개를 그냥 기저로 생각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말 그대로 저 벡터의 아니, 그러니까 그 법선 벡터의 뭔가 미분조차 그냥 이걸로 표현하고 이걸로 표현하고 난 다음에 외적이랑 자코비안 매트릭스 적절하게 이제 바꿔주면 되게 신기하게 가우시안 공률의 면적분이 사실 구면을 따라 적분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냥 계산들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UV가 뭐냐고 하면 얘가 유닛 벡터라고 했으니까 유닛 벡터이고 R3 안에 있는 원소라며 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구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연스러운 구면이랑 대응 UV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UV를 세팅을 하면 뭔가 가우시안 공률이랑 사실 구면의 넓이를 적분하는 거랑 어떤 변수 변환 차이만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면 모든 뭐 입체 도형에
가우시안 공률의 공면이 4파이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네네. 그 UV랑 세타피랑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더 노골적인 예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예컨대, 어? 혹시 네. 가로 모드로 가능할까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제가, 얘기한다는 걸 까먹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때 토러스를 매개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이 케이스에서 노골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토러스에서 세타 B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그 얘네 둘이 크로스 프로덕트 한 다음에 노멀레즈 해가지고 이 n 세타 파일을 구하잖아요. 근데 물론 얘는 모양이 좋아서 이렇게 됐지만 얘도 결국에는 놈이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놈이 1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얘를 그냥 구면 위의 매개화로 바꾸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놈이 1이고 그 R3 안에 있는 원소니까 뭔가 그냥 이거는 구면 위에 있는 매개화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로스 사례에서는 실제로 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억지로 뭔가 구면스러운 UV로 바꾸려고 하면 이제 이 대응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아까 적어놨던 네. 그쵸. 아까 그 뭐야, 그러니까 유닛 스피드니까 그냥 코사인 U, 사인 U로 매개화한 거랑 똑같은 거죠. 네네네네. 유닛 스피드니까 그냥 코사인 U, 사인 U로 매개화한 거를 여기선 놈이 1이니까 그냥 구면의 매개화로 바꿀게 같은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음. 사실 아까 예시도 유닛가 크기가 1인데 2차원이니까 S1의 매개화로 바꿀 게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코사인 U, 사인 U라는 게 S1의 매개화로 바꾼다는 걸로 생각하면 얘도 크기가 1이니까 S2의 매개화로 바꿀 게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세팅은 그러니까 UV는 그런 식으로 뭔가 억지로 크기가 1이라는 사실만을 이용해서 뭔가 구면스럽게 생각하기 위해서 구면의 매개어로 바꾸고자 하는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까는 토러스여가지고 모양이 꽤나 비슷하게 나왔지만 실제로 뭔가 입체 도형이 복잡해지면 저런 식으로 뭔가 법선 벡터가 구면좌표기랑 비슷하게 안 나올 거잖아요. 되게 막 복잡하게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크기가 1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크기가 1이라는 사실 때문에 구면의 매개화처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뭔가 이 대응은 잘 생각을 해야겠죠. 아예 그냥 이 노골적인 예시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법선 벡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저희가 늘상 알고 있는 구면의 매개화랑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크기가 1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아는 그 구면의 매개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u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v는 세타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이 꼴로 되거든요. 이 꼴로 만들고 나면 여기부터는 이제 무슨 적분을 계산해도 뭔가 구면에 대한 이야기로 바꿀 수 있으니까 뭔가 UV의 쓸모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시 추상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그런 UV를 잡아 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가우시안 공률의 정의랑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의 성질이랑 UV 적당히 잡으면 얘네 둘이 같아지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뭐, 실제로 이 면적분에서는 한 번밖에 뭔가 지나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얘가 1대1 대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은 항상 생각해야 되죠. 뭐 여기서는 한 번 겹쳐졌는데 파이를 씌웠더니 뭔가 여러 번 겹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1, 파이 2가 1대1 대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연속 정도는 보장된다 생각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제가 여기서 약간 이제 약간 걱정되는 건 저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읽죠? 아무튼 라지파이? 아무튼 이게 연속이고 뭔가 M은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메비우스 띠 같은 이상한 거 생각 안 하고 닫혀 있는 입체 도형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구면 구의 면적 요소를 적분하는 영역도 뭔가 닫혀 있는 거라서 아 그럼 이래서 뭔가 가우시안 공률을 적분한다는 게 뭔가 구면을 여러 번 적분하는 구면을 그냥 그 한 번 적분하든 두 번 적분하든 아니면 아무튼 그냥 구면을 닫힌 영역에서 적분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뭔가 여기서 더 생각해 본 건 없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더 체크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뭔가 닫혀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면적분을 할 때 닫혀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게 막 UV 매개화를 거쳐서도 그런 성질이 유지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약간 위상적인 성질을 좀 더 공부해 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만두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신기하게 관찰했던 거는 가우시안 곡률의 면적분이 사실 구면을 면적분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약간 추측 추측 정도만 이제 남겨두고 그 뒤에는 딱히 약간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건 발표? 그냥 제가 약간 추측해 본 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뭔가 이게 그래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한참 뒤에 다들 약간 이제 공률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고 기억이 약간 흐릿해질 때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네, 저 스스로도 약간 재미가 없는 것 같네요. 나중에 좀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꾸려서 다음에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질문 몇 네, 가지 있는데요. 그 네네네. 지금 이 화면에서 그 감마 프라임을 이제 코사인 유랑 사인 유로 매개와 그러니까 변수를 바꾸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 저기 근데 이게 약간 두 가지인데 일단 그렇게 보면 그리고 저 식이 별표 친 식이 맞다고 치면 그 별표 친 식 아래에 그 두 줄 아래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네. u 닷 사인 u 콤마 u 닷 코사인 u 하고 또 내적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u 콤마 코사인 u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기 네. 마이너스 사인 u 콤마 코사인 u가 아니라 그냥 코사인 콤마 사인 아닌가요? 그, 저, 혹시 반시계로 90대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화살표 약간, 네. 저게 진짜 이거 돌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어, 아, 진짜 이게, 90도 돌리는 표현인 거예요? 아, 네. 어쩐지 뭔가 그 곡률식이 감마 2 프라임 내적 감마 프라임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지 그러면 않나? 이 생각도 있어요. 네. 그러면 항상 0대일 것 같아요. 그쵸? 저걸 저렇게 곡률을 볼 수 있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태우 선생님께서 네. 알려주셨던 직관은 음, 어, 그
그 원심력은 하는, 그러니까 가속도는 항상 안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얘가 이렇게 움직였든 이렇게 움직이고 있든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제 투 프라임은 항상 안쪽으로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90도 돌리는 거는 이제 아래로 오목할 때랑 아니 아래로 블록할 때랑 위로 블록할 때랑 그냥 달라질 수 있으니까 뭔가 그런 점에서 부호 있는 공유를 생각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태호 선생님께서. 네. 저,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음, 여기 말고, 저, 면적분, 그러니까 면에서 곡률적분 할 때, 그, 네, n을 이제 끌고 가시면서, 이제 약간 끼워 맞췄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약간 n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지 하면서 계산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네, n의 크기가 유닛이니까, 저, u랑 v로 매개화를 바꾼 것까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그 KDA의 적분을 구면에서의 적분의 일종으로 좀 그런 것처럼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네네네. 제가 그 N에서까진 이해했는데 K로 넘어가는 데서 약간 놓친 것 같아서 혹시 예.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 네.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 가우시안 공률의 정의를 생각해 봤을 때, 가우시안 공률의 정의를 이제 뭐 단면 때문에 생긴 곡선의 곡률 중에 민맥스의 곱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다른 정의 중 하나가 쉐이프 오퍼레이터의 디터미넌트로 정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터미넌트란 점에서 민맥스의 곱이 나온다는 게 약간 납득이 되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근데 쉐이프 오퍼레이터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쉐이프 오퍼레이터가 뭔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소개를 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한 뭔가 쉐이프 오퍼레이터의 정의역 부분에는 뭔가 곡면의 매개화를 뭔가 매개 변수로 미분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례에서는 세타로 미분한 거랑 이제 파이로 미분한 게 있었는데 그리고 그 아웃풋으로는 법선 벡터를 똑같이 세타로 미분한 거랑 파이로 미분한 거를 이제 내뱉는 그걸 이제 쉐이프 오퍼레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뭐 비단 2차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세타, 파이 같이 변수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개일 때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 정의는 좀 받아들였고 그러면 이 S라는 그 선형 함수의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되는데 디터미넌트를 구하려면 이제 행렬로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고유값을 알던가. 근데 그게 약간 난해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아까 그 시그마 세타랑 시그마 파이로 기저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저를 잡고 나서는 이 SPA라는 어떤 선형 함수의 디터미넌트가 이걸로 했을 땐 좌표가 A, B가 나오고 이걸로 했을 땐 CD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AD 빼기 BC인 거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N세타랑 N 이제 N세타랑 N파이를 이 시그마 세타랑 시그마 파이를 이용해서 뭔가 좌표를 딴 값을 알 수 있으면 이 가우시안 공률은 AD-BC다 인 거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이 AD-BC랑 뭔가 저희가 지금까지 구해놨던 UV랑 사이의 관계가 약간 모호해가지고 이거를 먼저 유도하려고 뭐부터 해봤냐면요. 이제
일단은 그냥 AD-BC가 제가 생각했을 때 외적을 통해서 그냥,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진짜로 뭔가 그냥 해본 건데요. 그때 제가 AD-BC를 보고 이거는 외적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 외적을 생각한 이유가 애초에 그 법선 벡터가 외적으로 정의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 캔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식이랑 이식 두 개를 외적을 하면 이제 이식을 얻고요. 이 n세타랑 n 파일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n세타뿐만이 아니라 n 파일에서도 체인룰을 쓸 수가 있고 그럼 체인룰 때문에 정확하게 외적끼리 이렇게 바뀌는 게 이 야코비안 매트릭스 딱만큼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체인룰 적어놓은 다음에 야코비안 매트릭스랑 비교해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약간 신기한 아까 그 신기한 점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n이 이건 걸 알잖아요. 그래서 nu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얘네 둘 계산할 수 있고 저희가 방금 야코비안 매트릭스로 바꿨던 건 이거니까 내적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이게 신기하게 이게 나와요. 네. 그리고 아까 그 n의 정의가 얘를 노멀라이즈 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식이 실제 n을 그냥 풀어 쓴 거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얘 캔슬 되고 그래서 그 양변이랑 그 좌우변 비교하면 AD-BC가 sin U랑 야코비안 매트릭스 한 거랑 그다음에 디터미넌트 이거 디터미넌트인데 이 디터미넌트 곱한 거랑 이런 식으로 뭔가 등식 하나를 얻게 되는데 해서 그거를 그냥 그 가우시안 커베이처 식에 대입해가지고 그냥 식 정리해서 사인 U 저렇게 구면에 대한 면적 형식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막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법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면이랑 대응되는가는 모르겠고 일단 계산은 이렇게 뭔가 계산은 우연히 잘 들어맞았다라는 걸 약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발표해봤습니다. 근데 약간 개연성이 많이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뭔가 발표가 마음에 안 드네요. 교수서 발표를 하면서 뭔가 아 그때 충분히 생각해보고 좀 더 잘 발표했어야 되는데 뭔가 그냥 어중이 떠중이 잘 모르는데 발표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 쉐이브 오퍼레이터 사실 뭔지 아예 모른 채로 그냥
복수 해석에서는 넘어갔었는데 여기서 약간 아 저런 개념이구나가 좀 와닿았던 것 같아서 좋았고 그냥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부분에 그 가우스 곡률이랑 와인딩 폼이랑의 차이를 그 전에 제가 한번 했었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익숙한데 뒷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익숙하지 않고 계산도 잘 안 해보고 해서 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러지 좀 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그 자코비안에다가 그 디세타 웨지 디피 곱한 게 DU 웨지 DV로 변하던데 약간 자코비안의 행렬이고 DU 웨지 DV를 어떻게 했길래 저게 된 거지 싶은 그게 있긴 했었거든요. 아, 그거 디터미넌트인데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아, 디터미넌트인 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 그 궁금한 게 이게 그러면은 가오 가 그러니까 저걸 토탈 컬베처라고 하나요? 저 KDA를 M에서 적분한 걸? 네, 그런 식으로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계산을 지금 해주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U랑 V로 그냥 U, V는 저 N, N이 S2에 있도록 어떻게 변환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sin U, du, dv라고 예쁘게 떨어진 거고. 근데 네네. 이게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 곡률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쉐이브 오퍼레이터나 이런 걸 몰라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원래 곡률을 구하는 방법을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U랑 V로 좀 특이하게 잡아서 했더니 이런 모양이 예쁘게 나오더라라는 건가요? 네, 저 후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 계산하려고 하면 막 0이니 4파이니 구체적인 값 이끌어낼 수 있긴 한데 저는 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매개화를 하면 구면 면적 형식이 뜨던데 같은 약간 매개화하는 방법 정도만 이제 신기한 매개화 방법 정도만 소개해드린 거. 음, 근데 이게 되게 일반적인 방법이네요. 그냥 뭐 예를 지금 그러니까 곡선에서의 곡률일 때는 그냥 다 S1으로 매개화를 할 수 있는 거고 곡면에서의 곡률을 적거나 전곡률 이거를 다 S2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저도 뭔가 그런 점에서 약간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뭔가 S1이랑 S2 예시부터 좀 확실히 알아두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뭔가 좀 음, 그 높은 차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뭐 메비우스 띠 같은 예시는 좀 제외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위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잘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 결국에는 제 그 좀 신기한 매개화 방법이 법선 벡터라는 거에 의존을 하잖아요. 네. 근데 메비우스 띠는 법선 벡터가 이제 약간 양 두 개가 있다 해야 되나 정의가 안 된다 해야 되나 약간 이상하잖아요. 네. 뺑글뺑글 돌잖아요, 그래, 이게. 네, 한 바퀴 돌면 위 방향이었다가 한 바퀴 돌면 아래 방향이었다. 그래서 뭔가 법선 벡터가 정의가 되는 그래도 약간 상식적인 선은 갖춰두고 갖춰둬야 뭔가 제 매개화 방법이 통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는 음, 약간 걸어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비우스 띠 같은 경우는 한 바퀴를 돌면 그 컨티뉴스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법선 벡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상하다 해서 그 오리엔테이션을 좀 저도 이 non 오리언터블 그 공간에서는 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어쨌든 위상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으면 그 붙이는 방식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방식을 이렇게 하는 거랑 아래로 하는 거랑 이렇게 붙인다 해서 그게 메비우스 띠가 만들어지고 토러스를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붙이고 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붙이면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근데 토러스는 어쨌든 이렇게 붙이고 나서 이쪽을 원래 같은 방향인데 이렇게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이랑 이쪽이랑 일치시키고 가운데 일치시키고 이렇게 일치시키면 그게 그거 클라인병이라고 하잖아요. 클라인병. 그래서 그것도 해본 적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토러스 자체가 일단 워낙 그거부터 뭔가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공률, 라지 K죠. 공률의 정의를 쉐입 오퍼레이터로 봐주는 게 제일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원분의, 그러니까 1형식분의 2형식. 그러니까 1형식도 디터미넌트고 2형식도 디터미넌트죠. 그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많은 계산 방식이 있는데, 일단 쉐입 오퍼레이터가 직관적인 이유는 어떤 공면이 있을 때 그 공면 위에 어떤 공면 위에 점이 있어요. 그 점에서의 휘어짐의 정도를 보고 싶어요. 얼마나 그게 많이 휘어져 있는데, 그 포인트에서. 네. 그랬을 때 그 포인트를 지나는 공면 위에서 그 포인트를 지나는 수많은 곡선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커브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커브 하나를 잡아요. 그리고 커브가 이렇게 움직일 때 스피드는 1로 할게요. 속도는 언제나 1로 간다. 그리고 그러면 포인트가 있고 그 포인트에서의 그 속도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거예요. 한 번 미분한 그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에서의 접벡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접벡터의 변화를 보면 휘어짐의 정도를 볼 수 있다. 즉,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접벡터가 이동하는 방식은 접벡터의 변화는 곧 접벡터의 그 속도를 1로 뒀기 때문에 접벡터의 변화는 곧 접벡터와 수직인 게 겠죠. 그 곡선에서의. 그게 법선 벡터죠. 그 접벡터랑 그 포인트에서의 법선 벡터가 곧 곡선에서의 그 법선과도 똑같죠. 그 법선의 변화가 곧 접벡터의 변화다. 그래서 법선 벡터의 변화로도 볼 수 있고, 그 법선 벡터의 변화를 보면 그게 다시 탄젠트 플레인 위에 놓이게 되겠죠. 그 탄젠트 플레인에서 탄젠트 플레인으로 변한다. 네. 그래서 결국 법선 벡터, 그러니까 법선 벡터가 근데 크기가 1인 법선 벡터예요. 크기가 1인 법선 벡터를 세타 방향으로 미분 그러니까 어떤 곡선이 있으면 그 곡선에 그 방향이 있을 거예요. V라는 그 V가 적힐 거예요. 어떻게 적히냐면 B와 세타의 리니얼 컨비네이션으로 적힐 거예요. 어떤 벡터로. 그거가 다시 그 법선 벡터의 변화를 주면 다시 그 벡터가 법선 벡터로 그러니까 평면 위로 다시 가겠죠. 그러니까 전자도 그 법선 저평면에서 저평면으로 가는데 네, 그 계산을 예전에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그 복소 해석에서도 되게 해주신 걸 많이 봤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봤는데, 그렇게 해서 2 곱하기 2 행렬 만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자도 저평면 세타와 피로 적히고, 후자도 공형에서도 세타와 피의 리니얼 컨비네이션으로 적히니까요. 네. 그게 가장 직관적이고, 근데 거기서 수많은 곡선 중에서 그 곡률이 가장 작을 때랑 가장 클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곱으로써 일단 가우스 곡률을 정의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네, 앞에서도 네. 저도 법선의 음, 법선의 변화로 공률을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납득은 됐었는데, 네. 자, 어,
네. 참 잘 모르겠네요, 다시. 그러니까 법선의 크기를 1로 정해야 법선의 변화가 다시 탄젠트 플레인 위에 놓이게 되죠. 네. 그게 그 내적 그거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어, 제가 앞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그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 밖에 있는 바람에 일단은 오늘은 좀 너무 늦은 것 같네요. 처음에 왜 보존장을 왜 생각하고 왜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보존장인지 아닌지 그것도 있지만 일단 어쨌든 이그젝트랑 클로즈를 생각하는 다 맥락은 다 저는 방정식을 푸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그 미분 방정식이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문제다. 근데 미분 방정식을 풀 때 그 미분 방정식이 속하는 공간이 R2면 뭐 존재해요. 그냥 원시 함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S2 위에서 정의되는 S2라는 공간, 휘어진 공간 위에서의 살고 있는 그 미분 방정식은 솔루션이 전역에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원시 함수가. 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인데, 뭐 어쨌든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도 방정식인데, 뭐 방정식을 푼다는 건 뭐냐? 방정식은 도형이에요. 도형. 방정식은 어떤 그래프예요. 도형이에요. 그러면 그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결국 도형에 관해서 그 도형이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저희가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하잖아요. 그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어떤 교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인데 왜 방정식을 왜 푸느냐 했을 때 그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도형 간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방정식은 0이라면 그 0과의 어떤 교점을 본다.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 이유는 그 곡선 또는 곡면의 어떤 교점을 보기 위해서다. 해서 그렇게 저는 일단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루프 접근할 때 처음과 끝이 다르면 그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루프를 닫아둘게요. 그러면 이게 보존이면 0이 나올 거고 적분했을 때 보존이 아니면 적분했을 때 0이 안 나올 거예요. 0이 나온다는 것을 통해서 방정식이 풀리는구나. 미분 방정식이 풀려서 원시 함수가 존재하는구나를 볼 수 있고 만약에 루프 적분을 했는데 0이 안 나오면 적분이 0이 안 나오는 것을 통해서 여기는 어떤 폴이 있구나. 어떤 이 공간 자체가 구멍이 있어가지고 좀 잘 그거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분 방정식이랑 일반 그런 연립 방정식이랑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나요? 잘 모르겠어서. 일단 보통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y 두 번 미분, 그러니까 y2 프라임 플러스 y는 0 할 때 y를 찾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솔루션 자체가 어, 함수인 건데 저희가 미분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보통의 그냥 방정식은 어떤 값을 찾는 거잖아요. 방정식을 찾을 때, 그렇죠. 구한다고 할 때. 네. 음, 사실 지금 도약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거를 저는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를 했고, 방정식을 푸는 얘기는 그 교점, 그 어떤 곡선과 어떤 뭐 곡선 간의 교점을 보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 일단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걸로 저는 exact form, closed form, 보존이냐 아니냐? 근데 그거를 적분을 통해서 이게 0이 루프 적분을 통해서 이게 0이면 뭐 풀리고 미분 방정식이야. 아니면 뭐 공간이 좀 구멍이 뚫린 게 있다는 게 디텍트가 되는 거고. 딱 일단 이 정도 일단 생각이 들고 좀 도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금 하신 말씀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전에는 이제 이그젝트 폼, 클로즈드 폼이 미분 방정식을 뭐 풀기 위한 도구다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았는데 오늘 그 얘기하면서 그 생 그래서 그런지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쨌든
그 물리에서도 F는 ma 푸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어떤 뭐 시간, 어떤 시간에서의 뭐 위치나 속도, 속력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인데 그럼 결국에는 F는 ma를 풀려면 그 F는 ma라는 것 자체가 미분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랑 생각을 해봤을 때 이그젝트 폼이나 클로즈드 폼 관련해서 그게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매치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그게 물리로 따지면 결국에는 뭐 위치나 속도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F는 A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고 걔가 이제 결국 미분 방정식인 거고 근데 수학에서는 그 미분 방정식 아무튼 미분 방정식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방금 들었습니다. 제가 그 보존 힘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뭐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만 볼 것인지 그 힘이 작용하는 그거를 뭐 열 에너지까지 해가지고 좀 더 크게 W는 뭐 여러 가지 열 에너지 뭐 빛 에너지 이렇게 다 볼 건지 어쨌든 시스템 안에서 보는 건데 그 외부 힘이 작용하느냐 이런 거 보는 건데 뭐랄까요.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일종의 과학에서는, 물리에서는 그게 대칭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잖아요. 전과 후. 전과 후가 안 바뀌면 그게 대칭이다. 근데 대칭이라는 맥락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도 대칭이라는 개념은 많죠. 예를 들어서 합동 또는 닮음. 뭐, 아니면, 크로스 레이시오라고 해서, 사형 변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보존 얘기하면서 그런 거를 좀 매칭을 시키려고 했어요. 수학에서 예시를 들어주려고.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공간과 공간이 있어요. 유클리드 공간이 있다고 해볼게요. 또, 공간 위에 살고 있는 함수들이 있죠. 근데 그 함수는 예를 들어서 삼각형, 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도형이죠, 도형. 아니면 방정식이죠. 그 공간 위에 살고 있는, 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도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함수들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그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 변환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변환을 합동 변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삼각형을 위치를 이동시킬 수도 있고 대칭 이동시킬 수도 있고 회전 이동시킬 수도 있죠. 네, 그랬을 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고 공간 위에 어떤 물체들이 있는 거예요. 물체들. 그리고 물체와 물체 사이를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냐면 뭔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달라질 수 있어. 그 상태마다. 그 물체의 상태가. 근데 결과적으로 그, 어, 이게 변화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 에너지가 다 똑같다. 그 물체 에너지가 똑같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랬을 때 뭐가 보존이 되느냐 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수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크로스 레이시오가 보존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불변량이죠, 불변량. 빛의 속도가 안 변한다. 그게 불변량이에요. 그 불변량을 만들어주는 그 변환 있죠. 그 합동 변환. 그 물리에서는 아마 그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어쨌든 그 쌍곡 변환이니까 어쨌든 있을 거예요. 그 빛의 속도 그거 전과 후 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 보존이라는 그런 맥락이 다 대칭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고 대칭이라는 개념은 쉽게 말해서 전과 후가 뭔가 안 바뀌는 거예요. 불변량이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용 공간에서 사용 공간으로 가는 그 변환을 저희가 어, 로, 어,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 유클리드 공간에서 유클리드 공간으로 갔을 때는 그거를 뭐 합동 변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때로는 닮은 변환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있고 도형 물체가 있고 또 그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변환이 있는데 그게 오토몰피즘이라고 하죠. 오토몰피즘. 네, 그렇게 세 가지를 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시를 매칭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물리에서 그 보존 에너지, 뭐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게 공간이고 어떤 게 그 물체고 어떤 게 그 오토몰피즘인지. 근데 분명히 그게 그 이야기이지 않을까 저는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리긴 했는데 보존에 대한 걸 이야기하려면 물리에서 이제 보존되는 양들이 있고요. 그 양들에 대해서 이제 시미트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좌표계, 어떤 그걸 보는
관심 있는 물리량의 좌표계가 바뀌더라도 그 값이 유지되면 이제 보존된다라고 하고 그게 시미트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로테이션 시미트리가 있다 혹은 뭐 트랜슬레이션 시미트리가 있다 이런 식이 있고 아까 얘기한 뭐 로렌츠 변환 같은 것도 사실 트랜슬레이션 시미트리가를 보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군동량 보존량 뭐 에너지 보존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시미트리라는 개념이랑 연결이 되는 건 사실이고 그런 게 뭐 이제 무리함수에서 하려는 뇌서 이론이나 뭐 페이지 스페이스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뭐 우선은 그렇습니다. 분명 그런 것들이 지오메트릭하게 얘기하신 것들이랑 좀 연결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저기 지용현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거에서 좀 그 보존장 관련된 그러니까 얘기를 덧붙이면은 어, 그런 이제 그런 그 보존장에 대한 조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간의 그런 그러니까 좌표 변환을 했어도 값이 같을 조건들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리고 그 좌표계는 기본적으로 벡터 스페이스를 가정하고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얘네들의 기저들은 다 뭔가 수직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걸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벡터 공간 내에서 벡터 스페이스에서 그 물리량들이 이제 바뀌지 않게 볼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거에 대한 좀 전제 조건들 아닐까. 좀 말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제 감상이긴 합니다. 네, 갑자기 끼어들어서 코멘트 더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 그러면 오늘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